네, 반갑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형욱입니다. 현재 도전한국운영위원회 책임위원을 맡고 있고요. 현재 과제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책임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이벤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도 참석해 주신 분들, 뭐 사실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좀 많지 않은 상황인데도 감사를 일단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맡은 과제 중에 해양 쓰레기 탐지 및 제거에 관련된 과제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현업 부서의 담당자들 모시고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연구위원님 모셔서 해양 침적 쓰레기 탐지 수거 연구 및 기술 동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온 김경신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해양 침적 쓰레기의 탐지 혹은 우리가 했을 때 이제 조사하고 수거하는 이제 연구 부분에 대해서 기술 동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가까운 바다라고 하는 연안, 조금 더 연안에서 나가는 이제 건해라는 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회자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1990년대부터 일종의 이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다라고 제기가 되면 국가 수거 자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수거하는 방식. 국가 수거 자산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150여 개의 조사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조사 수거 업체한테 그 사업을 대행을 하게 해서 치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안하고 약간의 가까운 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그런 업계에서의 경험들이 다 누적이 돼 있는 결과입니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 있는 이제 먼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먼바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기상청에서 기상 예보를 할 때 가까운 바다, 먼바다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수심으로 보면 이 과학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잠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 30에서 최대 이제 근해 앞이는 300이 되고요. 그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 2km가 되는 데도 있고요. 실제로 2km에서 근데 붉은 대게라든가 몇몇 오종은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먼바다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은 이 거리나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먼바다에 어떤 수거를 할 수 있는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개발, 전용 수거 선박들이 사실 개발이 안 됐고요. 그리고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먼바다 쪽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먼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조사하고 수거하려는 수요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쓰레기가 그 넓은 바다에 쓰레기가 있는데 특히 떠 있는 쓰레기 아니고 바다에 앉아 있는 그 쓰레기를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설마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양을 수거를 하는 거는 경제성으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양이 돼야 돼요. 수거 자산을 활용을 하려면. 그러면 그런 양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해양 쓰레기에서 얘기하는 우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핫스팟이라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집적되는 그런 해역들이 사전에 특정이 돼야 되는데 먼바다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먼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먼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조사는 좀 해요. 근데 쓰레기 수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일종의 과학적인 목적에 의해서 ROV를 띄우다 보면은 우연히 이렇게 쓰레기라는 게 탐지되는 정도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수거 목적의 어떤 조사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거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요번에 어쩌보면 여기서 참신한 기술 개발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처음 개발이 되는 그런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양 쓰레기 탐지 수거 부분에 대해서 기술 동향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이제 개념도를 한번 개념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먼 바다나 가까운 바다, 연안이나 근해나 쓰레기를 조사하고 수거하는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쓰레기가 있는 이제 사막에서 바늘을 찾아야 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계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후에 특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요. 그게 지역 위치가 조업이 특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장비를 통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조사 분석하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가 조금 있더라도 있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우심 지역, 그래야지 같은 돈을 들여서도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의 목적은 쓰레기가 많은 핫스팟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지점을 특정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양과 성상을 조사 과정에서 분석의 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는 분석하는 것들이 고도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진 엔지니어들한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상을 보고 이게 뭡니다. 어망입니다. 타이어입니다. 냉장고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럼 그거를 통해서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무게를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하는 방식이고요. 최근에는 뒤에서 일부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선진 기술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딥러닝이라는 AI라는 이런 기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에 그 수많은 영상들을 학습을 시키면 기계가 자동으로 이 화면을 줬었을 때 이거는 뭡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좀 더 나가면 계산도 자동으로 하는 거죠. 이 지역의 A라는 지역에서는 대략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그런 기술들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조사하고 분석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수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수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조사한 지역의 위치에 있는 쓰레기를 전용 수거 선박을 통해서 인양을 하고 그리고 육상으로 대가정하는 수거와 운송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도전 한국에서 나오는 과제는 크게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사 및 분석하고 그다음에 수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전용 수거 선박에 올리는 장비까지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핵심은 결국에는 조사와 분석인데 그냥 조사 분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성상을 특정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전문성이 굉장히 사람이 하던 것들을 먼바다면 먼바다에서 잘하면 기계가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먼바다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먼바다 침적 쓰레기의 조사 수거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연구 동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연구를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연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굳이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적으로 가장 깊은 심도에서 쓰레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거는 안 했어요. 제거까지 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1786m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해에 있는 주작-10이라는 정두장치가 있습니다. 정두장치라는 건 뭐냐면 석유를 수치로 할 때 해전면 바닥에다가 꼽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박은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이 건조해서 인도한 머스크 선박의 어드벤처 3라고 하는 이 심해 시추선입니다. 석유 탔는 시추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시추선이 실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추선이다 보니까 석유 시추를 할 수 있는 기왕에 있는 기반 시설이 있는 데 가서 하는데 우리나라 동해에는 그런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작-10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선박이 약 45일간 동해 주작-10에서 은레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석유 탐사 할 때 내리는 장비를 정두장치에 꼽았다가 뺐다 비상 대응 시에 상황 분리하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모의 테스트를 한 거죠. 실제 현장 테스트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건물들이 1786m인가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ROV를 통해서 이게 그 모선에 있는 ROV를 통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영상 촬영한 값을 토대로 전문 엔지니어가 양과 성상을 판독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했었을 때는
통발이라는 심해 약에 서식하는 생물인 통발, 붉은 대게 통발입니다. 정확하게는 붉은 대게 통발에 대해서 양은 한 250에서 한 400kg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두장치, 이 부분이 정두장치입니다. 이 정두장치에 감겨져 있는 폐 어망을 이렇게 보시는 이제 집게팔, ROV에 부착되어 있는 집게팔로 일일이 다 절단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현상은 그걸 건졌어야 되는데 못 건졌어요. 인양할 수 있는 그게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두장치 쪽에 바깥쪽으로 실질적으로 이동만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작업을 하는데 거의 3일이 걸렸어요. 밤낮 24시간 ROV를 운영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한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것도 상업적이라고 볼 수는 어쨌든 상업적인 이제 해양 쓰레기 제거 행위, 조사와 제거 행위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나라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해양, 지금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연구 조직에서 예전에 해양 쓰레기 R&D 과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대 수심 1000m 쪽에 조사 장비입니다. 수거 장비는 아니고요. 토우슬레드라고 하는 조사 장비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것도 일종의 ROV입니다. ROV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ROV는 아니지만은 이런 형태를 띈 장비를 갖고 기술 개발은 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적용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우리가 심해에 그러니까 지금 이 도전항국에서 말하는 수심에는 적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해 지역에 조금 동해는 상대적으로 서해안은 남보다는 수심이 깊거든. 바다 앞부분만 나가면 기본적으로 100m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폐허구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이제 2010년도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최대 수심 400m에 있는 침체된 폐암막을 100톤 정도로 수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장비가 이게 이제 우리는 갈고리라고 하는데 어업 현장에서는 이걸 조새라고 부릅니다. 새 발가락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모선해서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뭐 이동하다가 걸리면 이제 땡기는 이런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업계 ENG 같은 업계에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0m, 200m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동해에서 일어나는 그 쓰레기는 수거는 대체적으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외국 사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먼바다에 특정되어 있는 똑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 사례를 그나마 이제 연구 쪽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응모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아마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유실어구 신고라고 해서요. 아주 뭐 간단합니다. 이게 어구가 빠지면 법에 의해서 어업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한 좌표는 해경에 보고가 되고 다음 해에 거기에 빠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선 망을 통해서도 하지만 앱도 개입이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앱도 개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브리스 트래크 혹은 마린 데브리스 트래커라서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보고하고 어업인한테 드리고 어업인들이 그거를 통해서 위치를 하죠. 그러면 최소한 위치는 파악이 되는 거죠. 수거는 뭐 나중에 문제더라도 일단은 위치는 파악되는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앱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반 통신을 통해서 조사에 준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GGGI라고 하는 이거는 일종의 이니시티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해변이라든가 침적 쓰레기를 신고하는 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국에는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먼 바다 용어는 아니고요. 가까운 바다나 해변 용도로
역시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게 되면 관계 당국이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가 우심 지역이 되는 거예요. 신고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거기가 이제 우심 지역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조사라기보다는 신고 앱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대로 이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제 크랩 로봇이라고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해양 쓰레기 탐색 혹은 조사 로봇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조사하는 용도로 쓰이고 6개의 로봇 팔로 움직이는 그런 거죠. 근데 결국 모선하고 연결은 돼 있습니다. 선으로 돼 있고.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으셨던, 우리가 잘 아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부유 쓰레기를 치우는, 장치입니다. 시스템 001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포집 장치라고 봐주시면 돼요. 태평양에 있는 거대 쓰레기, 한 8만 톤에 이르는 거대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001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플랜트 공법으로 해서 그 쓰레기를 모으는 기술입니다. 수거하는 기술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게 크레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스키머 같은 거로 건져내긴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는 수거 기술이라기보다는 바다에 있는 떠 있는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으는 포집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금년 초에 소개가 된 이제 기술입니다. 이제 인터셉터라고 해서 이거는 강과 하천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건 누가 개발했냐면 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장치를 개발한, 잘 아시는 이제 그 오션 클린업 파운데이션이라는 거기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성공하니까 이제 강하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요 장치는 부유 쓰레기 전용입니다. 근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빛을 이렇게 빚을 때 물은 빛 사이로 빠져나가고 쓰레기는 여기에, 죄송합니다. 쓰레기는 여기에 쓰레기는 포집이 되어서 저장되는 이런 장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해양 쓰레기를 전용적으로 하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목적에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탐지하게 된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이제 잠스텍이라는 연구개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최대 이런 이제 2개의 ROV를 운영을 해서, 꽤 오랫동안 심해 쓰레기를 원래 조사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해저나 심해를 탐사하다가 발생된 쓰레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 수심은 이제 350에서 한 4,673m 이르는 이런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83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쓰레기가 탐지된 것들을 83년부터 최근까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이런 하이퍼 돌핀이라든가 신가이 같은 이런 심해 잠수정을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수중 드론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인데 수중 드론을 통해서 쓰레기를 탐지하는 장치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분인데 조금만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연을 하게 되면 주로 가까운 연안 쪽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양틀이라는 방식이죠. 이 장비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끄는 공법입니다. 끄는 공. 그러니까 바닥을 끌면서 아무래도 저저 생태계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공법이고요. 이 인양틀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그림이었지만 이 바닥의 저질 상태에 따라 인양틀도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질용 인양틀, 갯벌용 인양틀, 안반용 인양틀이라고 구별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에서 보셨기 때문에 스킵을 할게요. OPG도 앞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는 용도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지역에 쓰레기가 몰집되어 있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 군데 분포 있었을 때는 이동하면서 하니까 효용성은 좀 떨어지고요. 한 지역에 등쓰레기가 모여 있었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치울 때 포집단 쓰레기는 이 방식으로 치우고 있어요. 역시 이제 앞서 조금 더 설명이 주셨던 것 같은 잠수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에서 말씀드린 사이드 스캔 소나 조사 부분이 있는데, 사이드 스캔 소나는 장비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판독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이드 스캔 소나를 통해서 판독이 고화면이면 고화면일수록 전문 기술자가 판독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스캔 소나에서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가시적인 정보,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가 판독할 수 있는 가시적인 영상 정보 취득과 그걸 통해서 한 판독이 관건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그걸 기계가 딥러닝, AI나 딥러닝을 통한 기계가 하는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인 이제 그 방법인데 수중도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활용된 거는 2017년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닷속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활용됐고요. 이제 부산에 있는 모 업체가 외국 수중도론을 가져와서 개조해서 개발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비가 외국 거하고 다른 점은 요게 달라요. 예,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차량 이미지 파일을 기계가 자동으로 판독하게끔 한 부분이 됩니다. 앞서 미국에 있는 수중도로는 그런 기능이 부재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수중도로는 AI나 딥러닝 기술을 부착을 해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판독 영상 기술을 이제는 AI나 이런 기계가 하는 걸로 일단은 장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경신 연구위원께서 다양한 기술적 그 동향 내진 챌린지 함께 공유해 주셨고, 해외 사례들도 되게 많이 공유를 해 주셔서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좀 많은 팁이 됐을 것 같고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존재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해서 그 해양기술 엔지니어링 이진환 대표님께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 현황 및 기술 사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기술 이인지 이진환입니다. 저는 해양 침적 쓰레기 탐지 및 수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양 침적 쓰레기 조사 및 수거 관리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쓰레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침적 쓰레기 수거 분야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선진화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장비 부분에서는 아직은 조금 지금도 20년 전의 방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먼저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 그 항만 및 어항에 약 108개의 항만 및 어항에서 이제 수중 침적 쓰레기 실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쓰레기가 많은 항에서는 수거 사업이 이루어지고, 많지 않은 데는 또 몇 년 또 있다가 다시 조사를 해서 수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이제 유입되는 쓰레기, 인천 앞바다 쓰레기 실태 조사를 하고, 이제 서남해, 제주도, 다음으로 이제 연근의 주요 어장에 대한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가 이제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연근의 침적 쓰레기 오염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침적 쓰레기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양 쓰레기가 어디에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어업인의 제보를 받거나 해서 그래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좀 넓은 면적에서 수요 조사한 면적에서 선정을 해갖고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이드 스캔 소나나 인양틀로 실태 조사를 해서 사업에 어느 정도 좀 사업량이 좀 있다고 추정되는 데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 설계라는 거는 이제 실태 조사해서 실태 조사는 좀 계략적으로 하지만은 보다 더 상세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결과 이제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제 수거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약 5년간 연근의 침적 쓰레기 오염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영해 해역, 그러니까 직선 기선으로부터 약 12해리 안에 있는 해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먼바다 해역의
먼바다 우리 과제에서 지금 그 고모 과제가 지금 30m에서 뭐 300m까지인데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좀 포함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조사했을 때 침적 쓰레기의 저 성상으로는 주로 폐어망이나 폐통발이 약 60% 정도.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조업을 하다 유실되는 그런 그 쓰레기가 그 굉장히 저 절반 이상을 분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해역에 따라서 수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형태가 있고 쓰레기는 어떤 분포 특성을 보이고 수거 사업하는 그 선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요 조업어장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강원도 고성이나 삼척은 이제 동해 북부 권역으로 주로 육지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 수심이 깊고 이제 인양 능력이 큰 100톤이나 200톤급 작업선이 들어가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그 경북의 울진 왕돌초 해역인데 여기는 이제 동해 남북권역의 대표적인 해역으로 여기도 역시 100톤급의 작업선이 들어가서 그 수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남해 동북권역은 이제 창원 진동만이나 이제 그 거제 통영 지역으로 주로 양식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양식장은 또 쓰레기가 이제 폐각이나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10톤급의 이제 형망선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서부권역은 이제 여수 가망만 제주 추적 관탈도 이제 완도 장흥 해역이 되겠는데 여기는 다른 해역과 달리 굉장히 좀 그 수심이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100톤급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작은 50톤급 선박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제 신안이나 흑산도 이제 군산 고군산 열도에는 이제 서해 남북권역으로 이제 50톤급이나 이제 10톤급 작업선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 북부권역은 이제 그 보령이나 태안 그리고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특정 해역이 되겠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서해 특정 해역인데 이제 중국 불법 어선들이 와서 조업을 많이 하다가 이제 단속이 들어가면 어구를 그대로 바다에 침하시켜서 쓰레기가 상당히 좀 많이 분포하고 있는 해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이니까 수거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양이 좀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선단 구성에서 좀 공통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공통적으로 다 10톤급 그 길잡이선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먼 바다라고 갈수록 이제 해양 쓰레기는 이제 집중되어 있다기보다 좀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탐색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의 작업선들이 인양 작업을 하지만은 인양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10톤급의 그 지역 어선들이 이제 자기들 조업 많이 한 데 가서 쓰레기를 먼저 찾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서 다음으로 대형의 선박들이 인양을 하게 됩니다. 인양 작업 위에, 일반적으로 연근의 광범위한 면적을 탐지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사이드 스캔 소나입니다. 다들 앞에서 사이드 스캔 소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이드 스캔 소나를 장비를 수심 2,000m까지 그 조사가 가능한 장비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 왼쪽에 보시는 데가 수심 100에서 300m까지 탐지가 가능한 겁니다. 아래쪽은 이제 양식장 아래에 이제 우렁생이 양식장이죠. 그쪽에서 이제 쓰레기를 찾은 장면이고요. 이 무게는 한 10에서 30kg 정도 되는데 이 소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깊은 수심으로 가면 100m 이상이 되면 또 디프레스란 장비 그리고 이게 토피시를 계속 바다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조류 때문에 물에서 뜨기 때문에 점점 깔아앉게 하는 그런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요 가운데 그림에서 보면 요 토피시 위에 이렇게 이제 날개 모양의 디프레스를 달았죠. 좀 이런 장비가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거는 이제 멀티빔 사이드 스캔 소나라고 이 장비보다는 좀 한 단계 좀 진보된 장비인데 이제 무게는 약 70kg고 멀티빔이란 장비와 사이드 스캔 소나 장비의 그 두 가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그 수심 6,000m까지 운용 가능한 딥토우라는 장비로 무게는 약 1톤으로 그 대형의 그 조사 선박이 필요합니다. 세 개 다 이제 결과는 좀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앞서 그 사이드 스캔 소나에 대해서 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조사 선박이 이렇게 A 프레임이라는 이 윈치가 있고 이 케이블을 바다에서 끌고 갈 수 있고 인양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이렇게 바닷속에 그 침몰선이나 쓰레기를 이렇게 그 해저면에서 그렇게 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쓰레기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제 그 바다 속에서 이렇게 쓰레기 형체의 그 탐지물이 나타나면 이제 그 위치를 알 수 있고 이제 길이, 이제 폭, 높이 등을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무게로 이제 변환을 해서 그렇게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왼쪽의 그림이 이제 좀 많이 보시던 그림인데 제가 요 설명하기에 좀 좋은 그림 같아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래 발췌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천안함에서 이제 그 선박 잔해나 이상체를 찾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쌍꺼리 대형 기선 저희망 어선이라고 약 15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이 배는 이제 그 어업을 하기 위한 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A 프레임이 뒤에 있고 여기서 이제 배 두 척이 쌍꺼리라서 배 두 척이 이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그물을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혀서 이제 쓰레기나 이래 잔해를 수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헬기 추락 사고나 이제 선박 침몰 사고 등에 좀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 동해에서는 한 370m까지 그렇게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급하고 좀 꼭 찾아야 되는 그 물체가 있으면 가장 먼저 이제 투입되는 게 쌍꺼리 어선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어촌왕 홍당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대형 쌍꺼리 어선으로 그 침적 폐허망을 그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에도 이렇게 그 선원들하고 이렇게 그 배 두 척으로 이렇게 조업을 하듯이 그 작업을 해서 이만한 양의 그 쓰레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심 120m입니다. 수심 120m에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외로 바닷속에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심 500m까지 그 과거에 했던 방법인데요. 2008년도에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했던 방법입니다. 앞서 김윤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강원도 고성은 지금은 많이 그 안 잡히지만 예전에 그 명태어장이 좀 굉장히 좀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태어장이 이제 수심 400-500m에서 그렇게 조업을 하다가 이제 그때 가라앉은 그 어망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몇십 년 지나서 이렇게 좀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심이 깊은 데는 최소한 200톤급에서 300톤급의 이런 선박들이 들어가서 갈고리로 그렇게 인양을 하게 됩니다. 아까 갈고리랑 좀 다른 모양이죠. 이게 지금 수심 500m에서 건진 겁니다. 굉장히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그 저질에 따라서 이제 인양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 모양의 갈고리 모양 인양틀인데요. 이게 원래 그 바다에서 어떤 용도로 쓰냐면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낚시 미끼로 쓰는 이제 홍무시라는 지렁이가 있습니다. 지렁이가 이제 바다 그 뻘 속에 사는데
여기에 이제 로프를 다 감아서 바다를 끌게 되면 이제 홍무씨가 여기에 걸려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던 갈고리를 이제 쓰레기 인양하는 데 쓰게 되고요. 이런 모양들은 바닥이 이제 뻘일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요것도 뭐 뻘이나 사질에서 쓰는 갈고리입니다. 요렇게 아까 말씀한 조세 모양의 이런 갈고리는 이제 동해에서 실제 자망업을 할 때 그물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물을 회수할 때, 찾을 때 어민들이 실제로 지금도 쓰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런 장비를 해양 침적 쓰레기를 찾을 때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노아라는 연구기관에서 이제 마린 데브리스 프로그램이라고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2004년도에 약 톤당 25,000달러의 비용으로 침적 쓰레기를 수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우리나라는 이때 2000년도부터 좀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약 톤당 1,300달러. 비용이 거의 한 20분의 1 굉장히 적게 들었죠. 이게 좀 우리가 싸게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만은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 그만큼 쓰레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탐색비를 덜 들이고 쓰레기가 많아서 이렇게 돈 적게 들이고 그렇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톤당 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단기 프로젝트로 수심 300m에서 이제 ROV를 이용해서 이렇게 침적 쓰레기를 그렇게 인양했습니다. 이게 ROV라는 게 그렇게 좀 효율적인 장비는 되지 못합니다. 굉장히 조사하는 폭이 사이드 스캔 소나에 비해서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인양하는 양도 작고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적 폐우구가 약 자망이나 통발이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만큼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민들이 일부러 버린 건 아니고, 통발의 자망을 바다에 깔아놓으면 이제 태풍이 와서 유실되거나 이제 분실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보시면, 약 1000km에 걸쳐서 25,000네트, 7,000km, 그리고 그물의 약 79%가 그렇게 유실이 됩니다. 통발도 여기 2002년도 한 해만 26만 개가 유실되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양이 그렇게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물론 유실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민들이 바다에 갈 때 적정 어구를 초과해서 가져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폐어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적정한 양을 갖고 가서 조업을 하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그만큼 수산물을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 공모 과제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깊은 수심, 이제 30에서 300m까지 분포하는 해양 침적 쓰레기 탐지와 수거에는 이제 악천후에 대비하여 선박의 안정성과 보건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제 근해 항해가 가능한 대형의 선박이 좀 적합하다. 본 과제에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비용 효율적인 방법인데, 먼 바다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배도 이제 연해 항해가 아닌 근해 항해가 가능한 대형의 선박들이 와야 되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쓰레기를 이제 탐지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해양 쓰레기가,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조류로 인해서 다시 그걸 수거를 하러 갔을 때 인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탐지를 하고 동시에 인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양틀을 이용한 방법은 이제 저지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방안을 좀 제안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중 드론이나 ROV 등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은 소나처럼 이제 광범위한 면적 탐색하기에는 아주 제한적인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수거해야 될 그 가장 대표적인 해양 침적 쓰레기는 이제 폐어망이나 폐통말들, 이제 폐업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 좀 유념하시고 본 공모에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